어제 한일 정상이 85분간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요.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취하했습니다. 한일 간 무역 분쟁이 4년 만에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 그리고 또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선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두 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75%인데요. 대한민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무역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는 독일입니다. 한 8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100%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고 또 우리나라 전체 수출 품목의 1위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반도체 수출 20% 중에 60%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과 홍콩이고 미국의 한 15%, 또 일본이 한 6%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를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반도체 완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공급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가장 중요한 반도체에 대한 이제 부품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많았었습니다. 일본의 그 소재나 부품들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한국이 자체 생산하거나 또 중국이나 벨기에 등의 이제 대안으로 수입을 했었지만 순도가 좀 떨어지고 좀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러한 조치가 다 해제되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수출이 다시 좀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수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제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 장사하시는 가게 하시는 분이 최대 고객한테 물건 안 팔겠다고 선언한 거였어요. 그것도 이제 이 징용 판결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시의 표면적인 이유는 핵심 전략적 물자가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건너간다라는 평가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공분을 했어요. 야, 사실대로 얘기하면 다 알아.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인 거. 그러면서 재팬 운동이 벌어졌어요. 네. 당시에 일본의 유니클로라는 업체는 일부 지점을 문 닫았고요. 네. 이게 굉장히 SNS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일본산 자동차, 일본산 맥주,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일본산 제품들이 굉장히 매출이 떨어집니다. 급기야 일본 관광객이 떨어지니까 일본 관광객에서 지자체에서 나서서 좀 와달라라는 종용까지 있었어요. 네. 그 사이에 우리 기업들은 야, 주인이 안 판다고 하는데 우리 이미 굉장히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국산화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데 이제 한 4년 지나고 난다고 보니까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일본 이제 엔화같이 떨어져서 일본 여행 갈 만하다. 네. 일본 여행객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다시 일본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극약급속으로 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소 이제 옛날처럼 이 굉장히 반일 감정이 이 극대화로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정말로 미래 그리고 이제 이 국민을 위한 결단이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야당은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죄가 없고 일본의 어떤 이 반성이 없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는 굉장히 굴종 외교가 아니냐라는 거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취약해 본다 하더라도 지금 물론 이 한일 이 관계가 이제 해빙 무드를 맞게 되면 한일 경제 협력이 구체화되면서 조금은 수혜가 예상되고 일부 기업들도 이런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그리고 국산화에 성공한 품목이 있어서 네. 크게 달라질 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크게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좋아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이 피해자분들의 경우에는 진정한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일본한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 때문에
이제 아마 이 경제계도 드러내놓고 좋아하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평가는 역사의 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지만 특히 이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일 간의 관계, 무역 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4년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수출 규제가 풀린 이 배경, 의미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국의 한 4위 정도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품목의 한 6% 정도를 수출을 하고 우리가 이제 2배 정도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20년 이상 일본의 대일 무역 적자가 지속되었는데요. 우리가 적자라고 해서 절대 뭐 나쁜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 들려온 반도체 소재나 부품,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매년 900조를 수출하고 800조 원 정도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흑자가 났던 흑자국이었는데 작년부터 에너지 가격이 한 70% 정도 올랐고 석유 가격이 한 70%, 그다음에 가스 가격이 최고 50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가 작년에 한 50조 원 적자가 났고 네. 금년도에 들어와서 1월 달, 2월 달에 벌써 50조 원 적자가 났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43% 급감을 했다.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도 아직까지 또 계속 적자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서 가져온 소재와 부품을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에 가장 크게 기여를 했었는데 어제 이제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용인에 30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80%를 수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메모리는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반도체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건데 저는 이번에 일본과의 경제협력 교류가 이 반도체 생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취하를 했고요. 일본 정부에서는 수출 규제를 했던 품목 3개를 이제 수출 해제를 했습니다. 규제 해제를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보면 2019년 7월이었어요. 7월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이제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일 수 있는 3개 품목에 대해서 네. 한국에 대한 이제 수출 금지 조치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는 이 수출 우대국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합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게 되는데 일본이 이 수출 제한 품목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를 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한국의 1위 품목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일본산 핵심 소재가 빠지게 되면 한국은 완제품을 만들 수 없으니까 공장을 가동시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고순도 불화수소를 비롯해서 포토레지스트, 플로린 폴리이미드라는 3개 품목의 일본산 전 세계 점유율이 당시만 하더라도 70에서 많게는 90%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사실 치졸한 어떤 수출 보복의 원인이 됐던 게 이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었고 네. 이 판결을 일본 전범비업단한테 책임을 물으니까 우리 정부가 도대체 왜 이걸 그대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느냐라는 이유였거든요. 어쨌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때문에 이제 WTO 제소했던 걸 취하하고 네. 또 일본의 경우에는 수출 규제를 해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거에 더 나아가서 사실 이 화이트리스트를 다시 해제하는 건 법적인 문제예요. 당시에도 이제 일본이 먼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니까 우리도 맞받아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핵심적으로 수출한 전략적 물자에 대해서 이 일본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국회 그리고 일본의 의회로 넘어가야 할 사안으로 번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수출 제한 조치에 이어서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이제 한 3달 이상 걸리는 반도체 수출 이제 이 품목이 한 4주 정도로 앞당겨지게 됩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아무래도 무역 분위기가 좀 경색된 상황에서 그 당시에 좀 해결책을 마련해 보자 생각을 했던 게 조금 더 국산화를 해야 된다. 다양한 공급망을 생기게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는데 4년 전과 4년 이후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3가지 품목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의존했던 게 최고 90%,
네. 99%까지 있었습니다.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단일 기업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가 뭐 세계 최고의 기업이지만 이 수백 개나 되는 부품을 다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제재로 해서 대안이 우리가 다변화 또 자국화하자 이런 데 대안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자립도를 많이 올렸습니다. 최고 90% 하던 것을 좀 일본에 대해서 불화수도 같은 경우도 많이 낮췄지만 순도라든지 기술력이 아직도 일본이 맞는 그 기술만큼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반도체 원천 기술의 한 60%는 미국이 가지고 있고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반도체 소재라든지 부품 또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를 일본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시에 이런 우리 자국 산업을 만들자 그랬지만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따라왔지만 아직은 일본의 기술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번에 일본과의 협력을 또 강화하고 최근에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투자를 결정하자 미국이 요구했는 사항이 중국에 대해서 앞으로 10년간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금 중국에 투자되어 있는 반도체 자산이 7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10년간 중국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그 대안이 이번에 일본이었다. 일본과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반도체 수출과 수입이 더 협력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게 되면서 일본 간의 강화가 더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정부는 우리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만큼은 무기로 전용되든지 그런 거 안 하겠다. 네. 그렇지만 일본과의 이번에 협력이 이렇게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장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 때문에 타격을 받았던 게 반도체 분야일 것 같거든요. 지금 업계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업계에서는 일단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자구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스탠드가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동안은 기업 개별적으로 대규모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냈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들고 셀즈 외교를 하면서 이제 완보 측면에서 이게 어떤 산업단지화, 자국 내 모든 생산 거점을 다 한 곳에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아마 이제 여기서 패밀리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업체까지 한 군데 모아놓는 그런 게 지금 미국뿐 아니라 대만에서도 글로벌 표준화되고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 발표됐던 이제 전략 6개 산업에 대한 이 투자에서도 아마 2042년까지예요. 용인에서 만드는 거는 거의 300조 원을 들여서 20년이 앞으로 20년간. 그리고 첫 삽을 띄워도 아마 3년 후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2026년이 될 것으로 보여서 단기적으로 어떤 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공장 5개를 이제 가동을 하고 실제 생산하는 데는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고 당장 우리가 반도체에서 고전하는 건 이 메모리 시장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이 비메모리 시장은 계속 좀 화랑이거든요. 여전히 뭐 챗GPT라든가 굉장히 이 저전력 고사양의 이제 품목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디램에 워낙 이제 치중돼 있다 보니까 네. 물론 뭐 2017년부터 계속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이제 굉장히 공을 들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대만과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 생산 품질 면에서 대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오히려 한국, 코리아가 아니라 이제 대만 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어서 앞서 이제 그렇다면 불과 4년 정도인데 이 3개 정도의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립을 했느냐 한 10% 정도 우리가 자립해서 일본의 수입 의존도를 낮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100%도 아니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부는 핵심 굉장히 불화수의 경우에는 9가 5개가 들어가야 돼요. 네. 99.999%의 순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여기 가려면 조금 멀었어요. 그러니까 의존할 건 의존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외교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4년 만에 이제 좋아졌다는 건 또 한편 정권이 바뀐 거나 이러면 또다시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국산화와 다변화는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누려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작 이제 이 피해를 당하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업체도 그렇고요. 경제 업체들도 그렇고 오늘 만납니다만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네. 아마 앞으로 교류를 더 협력을 하고 이런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하자, 협력하자라는 정도 선의 이제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관심을 모았던 게 두 국가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여부였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복귀와 관련해선 법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정부에서도 회복 조치에 대해서 조속히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왜 복귀가 안 되는지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언제쯤 가능할지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제재를 하기니까 WTO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너희들이 계속 해왔던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수출을 금지하게 되면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했던 것이 WTO 제소였는데 이번에 일본은 수출 세계 품목에 대한 해제를 했었고 우리는 WTO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지금 남은 게 이제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건데 화이트리스트는 수출 우대국입니다. 수출을 할 때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할 때 일본 관세청의 수출국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수출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3개월 이상 지연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일본이 정부의 힘으로서 일본 기업이 한국에 대한 수출 품목에 대해서 고의적인 지연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화이트리스트에 좀 포함을 시켜서 신속하게 한국에 수출하게 좀 도와달라 이런 취지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한 900조를 매년 수출하고 800조를 수입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무역 적자였지만 이 반도체 소재와 부품이 한국 반도체 수출에 큰 영향을 주었고 워낙에 고품질의 고순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화이트리스트는 조만간 지금 일본 정부도 한국을 도와주려 하고 있고 지금 한일 간의 이거 징용배상 문제가 한국이 제3자 배정으로 해결을 한다고 했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도 지금 한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한국의 국민이나 또 이렇게 국민 정서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그렇습니다. 전체 관광객의 40%가 한국 사람이고 네. 일본도 가장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저는 이와 같이 한일 간의 민간 교류가 확대되고 경제 제대에 대한 일본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화이트 리스트는 조만간 해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와 관련해서 반도체나 경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오히려 너무 의존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제 사드 보복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까지 당하면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코로나 이후 그리고 이제 이라크 전쟁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이 정말 와해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잘하는 것만 잘하면 수입해서 쉽게 이제 무역이 가능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만으로 우리가 굉장히 다시 폐쇄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일본이 이번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얻는 게 우리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 이 화이트 리스트라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일본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벽을 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지금 거대 야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게 너무 많고요. 특히나 WTO 제소한 이후에 일본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조금 눈에 보더라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기 때문에 공정무역에 위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여론이 안 좋으니까 빨리 이걸 취소해주면 이제 수출 규제를 풀겠다라는 걸 먼저 시그널을 보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제 이번 계기로 해서 교류가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네. 역시 소부장에 대한 의존도는 우리가 좀 비용이 들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건 자급화하고 국산화할 수 있는 건 국산화하고 수입을 다변화하는 거는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저는 이제 과거의 문제는 좀 미래 세대에 좀 넘기자. 1990년도에 이제 덩소평이 일본을 방문했었는데요. 중국은 난징 학살이라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덩소평은 과거의 문제는 미래 세대에 넘기고 일본계에 받은 자금으로 오늘날 중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미국이 굉장히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고 네. 북한의 뭐 지금 ICBM 발사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굉장히 국가를 안보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경제 협력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우방인 미국과 일본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고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좀 자부심을 가지자.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구매력 지수가 작년부터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의 수출액이 일본 국민의 2배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5%고요. 일본은 25%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수출액도 2배 이상 넘고 1인당 구매력 지수 일본을 능가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과 디지털을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1위고 뭐 통신 인프라 전자정부 세계 1위다. 일본은 아직도 팩스를 쓰고 있는 문화이고 네. 제가 몇 년 전에 비행기에서 만난 일본 여성이 본인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쓰면서 네이버 라인을 쓴다는 겁니다. 한국이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우리가 이제 일본을 능가하는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저는 이제 과거의 문제는 이제 미래 세대에 넘기고 우리가 좀 더 양국이 발전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더 잘 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서서 성과도 중요하지만 교류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많이 양보했다는 건 네. 그만큼 일본 여론도 우리가 이제 반컵 정도의 물을 내놨다면 그쪽에서 반을 좀 덮어줘야 되는데 핵심은 우리가 지금 대법원의 판결까지 거스르면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자체적인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본 전범 기업들, 미쓰비시 공업이라든가 신일철 주금이 과연 얼마나 기금을 내놓을 건가가 사람들이 관전 포인트예요. 물론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서 뭐 손익을 계산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피해 당사자들이 싫어하는 거 반대하고 있는 걸 지금 강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업들도 나름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사안이고 외교적 사안과 경제적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좋아질 수도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 또 악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기업들은 언제나 플랜 B를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까워졌다고 해서 진짜 가까워졌느냐? 그게 아니고 또 그리고 앞으로 법적으로 해결될 문제들이 또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업들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이제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취약한 건 인정을 하고 대신에 이걸 좀 더 비용을 들더라도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은 수입처를 일본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좀 다변하는 게 좋은 건지는 꾸준히 노력해야 될 과제고요. 그리고 정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도 포스코는 이미 15일 날 40억 원을 기금을 출연한다고 했어요. 근데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에 아마 이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 국내 수혜를 입은 기업이 모두 16곳이에요. 근데 포스코는 돈을 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 정도 6곳만 지금 정부의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거거든요. 나머지 9개의 기업은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정부의 의사를 따라가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 기업들조차도 좀 눈치를 보면서 출연할 기회는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 대부분이 공기업인데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과연 일본의 배상금을 대신 내는 게 맞냐라는 어떤 국민의 반감 여론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네. 특히 받을 분들 이 유족 가운데 4명은 정부 배상안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자분들은 또 생존하고 계신 분들은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같이 조율해 가면서 좀 국내의 문제를 조율해 나가면서 이제 외교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수출 규제 문제까지 해제 문제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